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10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10장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절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절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과목은 아예 별도의 과목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지요. 다른 챕터의 경우에는 그냥 사회복지 행정론의 하나의 챕터에 불과한데 10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 중에 선택 과목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챕터의 내용은 하나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한 학기 과목의 분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영역과 출제 분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7년간 출제가 된 영역은 첫 번째 절이 아닌 두 번째 절인데요. 보시다시피 평가의 기준이 8문제로 매 회차별로 한 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평가의 유형이나 목적, 그리고 논리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이나 욕구 사정은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구 사정과 관련된 내용은 비단 10장 사회복지행정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론,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론, 다른 과목에서도 두루두루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이 과목의 10장에서도 출제가 되고 이런다면 전체 8과목을 합쳐보면 욕구사정의 비중은 또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시면 17회 시험에서는 무려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후에는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챕터는 단순히 이론 개념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될 때 매우 중요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외부의 공모기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어린이재단, 여성재단, 장애인재단 등등 다양한 재단법인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가, 당사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는가, 그 과정에서 활용했던 수단, 개입 방법이 가장 적절한 개입 방법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10장은 첫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팀도 이렇게 취업 면접을 할 때 단순히 서류 면접에서 그치지 않고 중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팀장 면접을 별도로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모의 사례를 하나 제시해 놓고 본인이 그에 따르는 개입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면접 이전에 팀장급에서 선행되고요. 그리고 서비스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욕구 영역을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개괄적으로 작성한 후에 프레젠테이션 해봐라. 그리고 이는 면접 들어가기 한두 시간 전에 공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면 챗GPT나 아니면 퍼플렉시티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평소에 이 사업 제안서를 얼마나 써본 적이 있는지 쓸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자격증 취득에만 목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제 나는 이 자격증을 토대로 실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장과 관련하여 실무 역량을 기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 제안서 쓰는 방법이나
효과성 평가하는 방법은 또 별도의 그 교육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장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수험서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지 않고 기획 과정이라 하지 않고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할 때는 플래닝이라고 있죠. 플래닝. 그래서 나는 계획이 아니라 기획을 한다. 그래서 플래닝을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실행 과정도 들어갑니다.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획한 거, 누군가가 기획을 해놓은 거를 내가 대신 실행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실행을 한다. implement. 그래서 I라고 하고요. 실행이 끝나면 그냥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일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업을 중단해야 될 건지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PIE인데요.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할 때도 PIE이지만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도 PI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과정은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만 다루지 않고 기획할 때, 실행할 때, 평가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디벨롭먼트, 개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은 당사자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공급자 관점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책무성에 따라서 지역사회, 당사자가 원하는 걸 개발해야 되니까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 아젠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합니다. 아, 우리 사회 요즘 은둔 고립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기서 말한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공부를 못한다. 개인이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사회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 수준의 상담으로 혹은 치료로 이루어져야죠. 우리는 지금 공적 자원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규명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의 탓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이런 이제 경제 빈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죠. 내가 일을 못해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데도 우리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한다던가 우리 사장님이 이제 더 이상 직원들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그냥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를 규명합니다. 아젠다 이슈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와 관련하여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은둔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은둔하는 이유가 취업을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취업만 시켜주면 이 사람은 은둔하지 않을 거다. 과연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나면 그 취업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적응 해내지 못해서 더 깊은 은둔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고립 은둔 안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욕구를 잘못 사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정확한 당사자의 욕구들을 사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설문조사, 인터뷰, FGI 이런 걸 하겠지요. 그리고 나면 욕구가 규명이 됩니다. 은둔 고립된 청년, 우리는 은둔 고립된 중장년의 어떤 욕구에 주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지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찾아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1급 시험에서 잘 안 나오죠. 지금은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이렇게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이거는 선별적 복지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죠. 위험 요소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언젠가 못할 때가 되어야
사회복지에 관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못해야지만 도움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잘하는 사람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잘하는 사람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위험 요소, 지능이 낮다. 그렇다면 지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발휘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프로그램이 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위기 집단에서 강점을 찾고 있는데 위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의 이 방식은 버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부터 선도합니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야 되는 키펄슨, 핵심 참여자와 그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가 되어주는 주변인들, 가족, 선생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참여자 선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개별화된 목적과 목표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단 우리는 미술 치료해야지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야. 이런 식은 공급자 중심의 관점인 것이죠. 당사자 중심으로 당사자의 자존감을 높아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미술이 좋을까? 음악이 좋을까? 체육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전략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미술을 전공했으니 나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할 거야. 공급자 시각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개입 전략을 정했어요. 우리는 체육 활동을 해야겠다. 작업 기능, 실행 기능을 높여줘야겠다. 그러면 1회기, 2회기, 3회기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화시키는 게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설계한 대로 실행을 하겠죠. 물론 실행하면서 좌충우돌할 겁니다. 야외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강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강사 대신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강사님이 오셔서 야외에서 체육활동 중에 반야구 하려고 했었는데 강사님이 못 오시는 바람에 사회복지사에 내가 해야 돼요. 나는 반야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럼 반야구 대신 실내에서 수건 던지기 이렇게 대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 과정에서는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방성, 융통성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간쯤 갔을 때 이게 효과가 있나, 당초 의도한 대로 되고 있나, 옆길로 새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름하여 형성평가하지요. 그리고 남은 회기를 잘 끝내고 나면 총괄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원래 목표 세웠던 거 몇 % 달성했는가, 그리고 실적은 얼마나 나왔는가,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 이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고 여러분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기관에 가게 되면 이런 거를 할 겁니다. 나는 프로그램 공모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분이 업무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써내야 되니까요. 내가 맡은 사업은 무엇이고 그 사업에 참여자는 누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뭔데 나는 1주차, 2주차, 3주차에 뭘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써내야 되니까 이 과정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순서를 섞어 놓고 순서대로 제시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워낙 실무에서 이런 걸 잘하니까 굳이 시험에 내지 않더라도 실습하면서 다 배웠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출제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욕구 사정이었어요. 우리가 욕구와 요구는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인형 사줘. 안 돼, 엄마 다음에 사준다 했잖아. 사달라 하니까 바닥에 막 누워서 울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이 아이는 지금 인형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욕구가 있구나. 욕구를 충족해야지 하고 사줍니까? 어때요? 아니죠. 이는 욕구가 아니라 때를 쓰는 거죠. 요구인 거죠. 요구. 욕구와 요구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현재 수준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갭이 있죠. 갭. 어떤 사람은 이 갭이 작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갭이 또 클 겁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현재 수준과 바라는 이 수준은 다 다르니까요. 또 현재 수준도 어떤 사람은 저기 앞서 나가 있고 바라는 수준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출발선들의 평균과 기대치의 평균의 값의 차이를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인형을 갖고 싶은 아이가 바라는 것은 인형을 가지는 거일 거고요. 현재는 인형이 없다이죠. 없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인형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어떨까요? 마트에서 이 아이한테 인형을 사줬어요. 그리고 장 보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동안 아이는 이 인형을 옆자리에 앉혀놔요. 그리고 너도 먹어 이러면서 인형한테 의인화해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 인형을 안고 집에 옵니다. 잘 때 자기 옆에 베개까지 베고 재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한테 이게 욕구가 맞아요. 정말로 이걸로 인하여 내가 정서적인 안정도 원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나에게 애착 인형이 생겨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인형은 나에게 지지체계가 되어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형을 사줬더니 들고 다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인형 어떻게 했어? 인형? 몰라? 엄마가 아까 인형 사줬잖아. 어쨌어? 가 찾아보자. 식당에 갑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인형 하나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어디다 둔 거야? 화장실도 가봅니다. 결국은 인형을 찾지 못해요. 이 아이한테는 이 인형이 욕구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 바라는 거였으면 그렇게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니 단순히 갖고 싶었다인 것이지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요구와 욕구를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일 때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인형을 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구가 아니라 욕구일 때 그 사람이 바라는 지점이 있고 그 바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욕구를 사정할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이 동기이론 할 때도 메슬로우 공부하셨을 겁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있었고요. 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는 메슬로우보다는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이 더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 이 욕구의 유형. 자, 여기 색깔이 음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네,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인데요. 일단 박스를 제시해 놓고 지문을 주고 가나다라 각 욕구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기 1, 2, 3, 4 해서 욕구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20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욕구로 사정되는 겁니다. 당사자 중심 아니고 전문가인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것은 공급자 중심 관점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욕구인지도 문제인지도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문제는 나의 문제 아니고요. 사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기초 대사량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적은 열량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후가 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랬던 거죠. 저혈당 쇼크가 오는 상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이 정도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거 지금 영양 불균형입니다. 식사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규범적 욕구입니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영양이 불균형하다. 근데 본인은 그거를 욕구로 지금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측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인 기준 하루에 2300kcal는 섭취해야 되고 5대 영양소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고열량 음식들만 많이 먹고 있지만 그게 또 2300에 도달하진 않았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고 무기질이나 섬유소 같은 음식이 전혀 부재하다. 이런 거를 앞으로 두셔야 된다. 이런 게 규범적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하다. 근데 가난하다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중위소득이 몇 %인데 당신이 지금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니 당신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규범적. 그래서 규범에는 항상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지적 욕구는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욕구입니다. 당사자들이 인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래서 감촉적 욕구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스스로 인지한다라는 것은 인지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개념이고 지각의 개념이고 인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욕구를 알아보려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나 우편이나 설문조사나 아니 뭐 FGI 등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사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빈도 분석,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기술 통계 분석, 그리고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도식화하고 질적 연구 분석해서 이를 욕구의 기본으로 삼고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인식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정말 사회복사 1급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감 수험서도 안 사고 동영상 강의도 안 듣고 문제풀이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절하게 이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교수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상 강의는 언제 올라옵니까? 카페에 글도 남기고 있고요. 영상도 여러 차례 이제 수강하고 있고 또 교재가 처음 출시될 때 그 예매 예약 구매 이벤트 했었잖아요. 댓글 달고 빨리 교재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행동화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욕구의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지적 욕구만을 기준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는 참여자 모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표출적 욕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은 표출적인 욕구여야 됩니다. 표출, 드러나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동영상 강의 언제 올라옵니까? 책 언제부터 출시되나요? 지금 구매하면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행동화하고 혹시 현장 강의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는 행동으로 직접 표출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신경 쓴다. 예를 들면 기관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새벽 4시, 5시부터 어르신 줄 서죠. 직장인들 아침에 8시 반 출근하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길에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무슨 오픈런이냐. 그러면 이제 아는 분들은 버스에서 오늘 저기 복지관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모양이네요. 아, 저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럼요. 노인복지관에서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그렇다 치도 어제 그저께는 왜 그렇게 줄이 길었죠? 아, 어제 그제 아마 라인 댄스였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시니어 모델 하고 싶어 하셔서 댄스 프로그램 인기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표출적 욕구는 대기 인수, 얼마나 줄 서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적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 자, 네 번째 욕구는요. 상대적 또는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행동하려고 해도 뭔가를 알아야 행동을 하잖아요. 몰라서 행동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다른 집단과 비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누구는 어떻더라. 어떤 복지관에는 이런 게 있더라. 우리는 왜 없느냐. 어떤 지역에는 이런 것까지 해주더라.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게 상대적 욕구, 다른 말로 비교적 욕구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욕구의 내용들을 알았다면 이제 욕구를 사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동기이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개 토론회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번 제가 이렇게 동기이론에서 설명을 했지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원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련된 어떤 주제문, 종이를 사전에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거, 공개 토론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럼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숙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요. 우리는 노숙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역사 근처에 있는 지구대, 경찰, 순경 제일 잘 알 것이고, 또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시는 담당자, 그리고 근처에서 무료 급식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NGO 단체, 그리고 이분들이 아플 때 가끔씩 와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 그리고 지하철의 역사에 사물함 관리하시는 역무원, 이런 분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하는 게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영역별로 주요 정보 제공자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노숙인이니까 제가 지구대 역무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은둔 고립하는 분들은 편의점 사장님, 고시원 총무 이런 분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될 겁니다. 초점 집단 기법인 사람들도 이렇게 한자리에 앉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원탁으로 앉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욕구 사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의견을 냈더니 다음에 저도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거, 요게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하지만 명목 집단 기법에서는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원탁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기는 하지만 각자 의견은 손을 들어서 자신의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각자 종이에 써냅니다. 그러면 이 종이에 써낸 것을 보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바를 정자로 그리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새로운 의견. 두 번째 의견은 하나, 둘. 세 번째 의견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가장 많은 의견은 이거니까 그럼 이걸로 의사결정. 이런 게 명목 집단입니다. 아니면 첫 번째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한 표, 두 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게 명목 집단, 이름뿐인 집단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 지표 분석은 20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표, 인디케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단순히 메저먼트나 스케일, 척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척도라고 하면 뭐 공격성, 자존감, 삶의 질 이런 걸 척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업률, 출산율, 경제활동, 인구 비율 이런 거는 지표라고 합니다. 좀 더 거시적인 걸 이야기하지요. 그랬을 때 정부나 연구기관, 조사기관은 매년 다양한 사회지표들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 사망률이 몇 %다, 노후주택 비율이 몇 %다, 외국인 범죄율은 몇 %다 이런 거 제시를 하지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욕구가 있겠구나 추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건 서베이이죠. 설문지를 개발을 해서 설문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그 응답한 자료를 수거하여 SPSS나 엑셀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거. 많은 경우에 이제 실습생들이 이런 서베이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델파이입니다. 역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델파이는 될 때까지 델파이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이걸 하기도 하고 기관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델파이를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델파이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설문 문항이 1, 2, 3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이 설문 문항이 이 욕구를 측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안 중요하다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이걸 델파이 참여자, 보통 한 20명한테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번에 1번, 어떤 사람은 2번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1번 문항에는 평균 3.5점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2번 문항에는 대부분이 4라고 응답을 했고 3번 문항에는 4.7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난번에 여기에 1이라고 했고 당신은 3이라고 했고 당신은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1번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부터 5까지. 그러면 나는 1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5라고 했네? 그러고 보니 중요한 것 같기도. 그럼 이 사람이 의견을 수정하겠죠. 그래서 나 3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이 문항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이유는 뭐시기다 라고 주관식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모으면 이번엔 또 이 평균 점수가 바뀌어 있겠죠.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첫 번째 응답만 하더라도 1이라고 한 사람, 3이라고 한 사람, 5라고 한 사람 이렇게 다양했는데 나중 되면 1번은 4로 대동단결 이런 식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를 델파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 번 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저도 델파이 하면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내고 다시 회수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는 2차 자료의 활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분석만 하는 거죠. 요즘은 워낙에 정부 조사 연구기관이 다양한 패널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그거로 분석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욕구사정 시험에 가장 이렇게 또 비중 있게 나옵니다. 이 챕터 10장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챕터, 다른 과목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 이제 정해야 됩니다. 우리 참여자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깔때기로 나왔지만 지금은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입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핵심 참여자, 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옆에서 서포터즈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게 주변 참여자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늘 출제한 대로 이렇게 출제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현장과 좀 괴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 집단 중에서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을 위기, 위험 집단, 그 중에 타겟으로 삼는 사람을 더 줄여서 표적 집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이 일반 우리 프로그램 대상이라면 그 중에서 중증인 사람이 더 위험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족 없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 있는 기관이라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를 정했으니 그 참여자에 맞는 목표를 세울 거예요. 목표는 실천론, 기술론에서 배웠지요. 스마트 원칙, 스페시픽, 구체적이 되면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테이너블, 실현 가능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리절트, 결과 지향적이면서 리얼리스틱, 현실 지향적이어야 된다. 당사자의 삶과 관련이 깊어야 된다. 마지막 타임 테이블, 타임 프레임, 시간의 기한,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를 제외할 수 있다면 T는 없어도 무방하다입니다. 이런 목표가 여러 가지 위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 기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예상.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산출이 일어날 것인가. 실적이죠, 실적.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당사자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결과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게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사람이 취업을 했다.
그거는 성과인 거죠. 그 바람에 우리 지역의 취업률이 몇 %로 올랐다. 이거는 영향이 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에 10회기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한 사람이 9명이다. 산출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모의 면접을 5번, 이력서 첨삭 지도를 2번 했다.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2, 3, 4, 5를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211페이지, 212페이지는 청년 니트 사업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으니까 수험서 있으신 분들은 정독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 내용들은 개념 이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혹시 기출문제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평가를 하면 됩니다. 조사론하고 겹치는 내용이지요. 자, 첫 번째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토탈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많이 하겠지요. 왜냐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끝날 쯤에 과연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냐? 효율적이었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할까? 중단할까? 수정할까?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걸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 쓸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에 비해서 모니터링의 목적입니다. 모니터링. 우리가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현재 스코어 우리 이대로 가고 있나? 남은 회기도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한 중간쯤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는 적절히 잘하고 있나? 남은 부분은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잘하고 있나? 강사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평가라고 합니다. 혼합평가하고는 달라요. 혼합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합치는 걸 혼합이라고 하고요. 총괄과 형성을 합치는 것은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 자, 네 번째 메타평가는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효과성을 보는데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사전, 사후,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입이 있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조사. 그래서 SPSS로 대응 표본 T테스트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사전에는 4.3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4.5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0.2점이라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싶어서 SPSS로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적 유의도 값이 0.052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사전 4.3, 사후 4.5, 그리고 그 둘의 평균 차이는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낸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지요. 유의 수준 0.05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값이. 그러면 연가설 기각 영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연가설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복자는 이 자료 분석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잘못 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를 잘못한 거죠. 프로그램 산항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 그거를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동일한 척도를 2번 썼으니까 이거는 측정 도구를 2번 사용한 데 따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의 원래의 속성 때문인지 확인이 안 된다. 비교 집단이 없이는 이 효과성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통제 변수 하나도 없다. 성별, 나이, 경제적 상황 고려 없이는 이 프로그램 효과성 알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메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이거를 제대로 하겠죠. 내년에는 이 사회복사가 자료 분석론, SPSS, 통계 분석, 해석하는 것도 새롭게 공부할 것이고
통제 변수도 고려할 것이고 비교 집단도 두게 되겠지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메타 평가는 평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누가 평가할 것인가? 담당자가 진행하고 담당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자체 평가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 그거를 우리 기관의 담당 팀장님이 평가하는 것을 내부 평가라 합니다. 담당자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요. 팀장도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연구자 혹은 교수님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을 외부 평가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담당자가 1차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자문을 구하면서 평가가 잘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평가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담당자와 기관이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참여자들 가정 방문을 다 갔다 왔다. 이 말은 어쩌면 상당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리고 상담도 한 명당 2회씩 병행했다. 프로그램만 해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상담도 했으니까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네요. 두 번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 두 가지가 있었죠. 또 효율성과 효과성, 물론 접근성, 공평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기대 이상이다. 기대한 만큼이다. 기대에 못 미쳤다. 목표 달성 실패. 이런 거를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조사, 사후조사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변했다. 퍼센트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 적은 인력, 적은 비용,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가. 그래서 투입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A라는 것은 A라는 프로그램은 1만큼 투자해서 10을 얻었고 B라는 프로그램은 이만큼 투자해서 20을 얻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한다면 둘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모, 분자 나누면 둘 다 10으로 값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효율성은 투입과 성과를 함께 살펴본다. 자, 네 번째 품질은 우리 앞서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가 하는 부분은 다차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서브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한결같은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관되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일관되게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관, 외형이 어떠한가? 시설은 쾌적한가?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지 않은가? 직원들은 단정한 외모로 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확신을 주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신뢰와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의 신뢰는 일관된다. 그때그때 다르지 않다. 이고요. 여기서는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아, 저 선생님은 항상 저래. 여기서 믿을만해.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저 사람은 확실히 전문가가 맞아. 너무 예의 발라. 그리고 전문 기술도 있어. 전문 지식도 많아. 인성도 고루 갖춰 있어. 아, 확신에 찬 저 사람이 주는 거라면 난 무조건 믿는다. 이런 거죠. 마치 나는 문용주 교수님 강의라면 무조건 듣는다. 뭐 이런 것처럼요. 네 번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얼마나 공감하는가입니다. 저 사람은 일로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정말 개별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아,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라고 하겠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응답에 대한 속도, 시간입니다. 신속하게 빠르게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이버 카페에 공감 수험서 관해서 질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교수님 216페이지에 그 서브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뢰성하고 확신성 헷갈립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하고 내용을 딱 명시해 놓으면 제가 거기다 이제 답장 남겨주잖아요. 보시면 제가 답장을 엄청 빠르게 남긴단 말이에요. 이유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걸 궁금해 할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이든 낮이든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답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올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거기 답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못 믿겠다. 이거 뭐냐? 왜 답을 안 주냐? 막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평가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모든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저 교수님은 답장을 빨리 해주시네. 저 교수님은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네. 뭐 저 교수님이 하는 거라면 나는 자신 있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대. 참 수험생들을 배려해 주시네. 이런 걸 고루고루 느끼면 프로그램의 품질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나입니다. 참여자들만 변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참여자들이 변해가지고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은둔 청년 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립감도 해소하고 은둔이 해결이 되었어요. 지역사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죠.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변하는구나. 청년들이 참 노력하는구나. 이제 청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은둔 고립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지역 주민들도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영향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참여자 수준을 넘어선 걸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 수준까지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나 할 때 임팩트. 부산은 이제 CCI 이렇게 사업하는데요. 커뮤니티 수준에서 컬렉티브하게 임팩트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 아젠다를 해결하려면 사회복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률, 고용, 의료 다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는 공동모금의 사업으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모델, 이름하여 논리 모델, 논리 모형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로직이죠, 로직. 그래서 여기 로직. 근데 로직의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모형,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거죠. 모형, 모델. 그래서 논리 모델, 논리 모형, 로직 모델, 로직 모형 다 같은 말입니다. 일단 뭔가 들어가야죠. 그게 소화가 돼야죠. 소화되고 나면 배설물이 나올 것이고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시간 자원과 설비 자원과 공간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요리 활동도 하고 목공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미술, 음악, 체육 다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결과물이 있지요. 뜨개질 몇 번 했고 야외 나들이 몇 번 갔고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결석했고 이런 실적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 몇 명이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몇 명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몇 명이 응집력과 결속력이 예전보다 높아졌고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이런 게 성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사회의 청년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영향. 여러분들 요거 박스 안에 사례로 주고 가나다라 옳은 거 골라라라면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투입에는 미술활동, 음악활동이 포함된다. 땡. 성과에는 출석률이 포함된다. 땡. 전환에는 실적, 출석률 등이 포함된다. 땡.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투입에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는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명의 직원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의 봉사자와 함께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 투입. 식사를 제공했다. 쉼터를 제공했다.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상담 교육을 했다. 전환, 활동에 대한 겁니다. 몇 명이 참여했다. 몇 번 서비스를 제공했다. 몇 부 교육 자료를 나눠줬다. 몇 시간 서비스를 제공했고 몇 명이 참석, 몇 명이 결석해서 총 몇 퍼센트 출석률이 있다. 산출, 실적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인식이 이렇게 변했다. 행동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
이런 기술이 향상되었고 이런 태도를 새롭게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취업을 했다.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하는 게 성과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변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218페이지에 지역사회 청년 취업률이 향상되었고 실업률이 줄어들었고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 하는 게 영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함정을 한 번씩 팝니다. 취업률은 취업률인데 누구의 취업률인가를 잘 봐야 돼요.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이다. 그러면 성과. 지역사회의 취업률이다 하면 영향입니다. 참여자의 취업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1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4명이 취업을 했어요, 교수님. 많이 취업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40%의 취업률이죠. 누가요? 참여자가. 이거는 성과입니다. 참여자의 취업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취업률.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취업률. 그러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인데 그중에 현재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이다. 이거는 성과가 아니죠. 우리 노력이 아닌 다른 노력으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영향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했다. 이거는 우리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지역사회의 취업률인지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번에 10장 내용도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장은 사례 문제로 또 실무와 관련돼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내용에 대한 또 영상 강의는 한 번만 수강해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챕터는 여러 번 반복 수강해야 되는 챕터도 있고요. 이론 같은 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장과 같은 경우는 강의는 한 번 듣고 문제를 여러 차례 풀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공감수험사는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감을 잡게 해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장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뚜둥 대망의 마지막 챕터인 11장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